여러분 반갑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기출문제 이론 21년 6회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죠. 문제 1번.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무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혁신 전략 기법들이라 지식경영, 벤치마킹,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이 혁신 전략 기법이래요. 이 중에서 주로 정보기술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 해서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기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인 그리고 전면적인 혁신을 강조한 기법, 이것을 우리는 리엔지니어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경영, 벤치마킹, 리스트럭처링에 대한 내용은 조금 참고로 봐주시고요. 리스트럭처링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 구조의 개편이다. 벤치마킹은 좋은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조금 따라할 수 있는 구조를 벤치마킹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베스트 프랙티처 기본적인 도입을 목적으로 ERP를 패키지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ERP라는 소프트웨어 안에는 베스트 프랙티처가 녹아 있다. 업무의 관행, 다른 회사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 장점이 들어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1번 BPR과 ERP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는 방법이다. ERP 패키지에 맞추어서 BPR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 ERP 패키지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ERP를 구축함에 있어서 ERP의 특징, 장점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기존 업무 처리에 맞춰서 ERP 패키지를 수정하는 건 아니죠. ERP 도입의 기본적인 배경, 근간 조건에는 업무 재설계, BPR이라는 것이 선행이 되거나 동시에 추진이 되어져야 된다. 기존 업무 스타일을 고수하지 말고 업무에 대한 개선, 업무에 대한 재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ERP 도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에 보면 BPR을 실행을 하고 업무 재설계를 하고 그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ERP는 조금 수정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넘어가죠. 다음 중 ERP의 특징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ERP는 통합 업무 시스템으로 중복 업무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자동적으로 가공된 데이터가 저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ERP는 원장형 통합 데이터가 아니라 원통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했고요. RDBMS라고 했죠.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하고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해서 다양한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작업한 데이터가 ERP 자료가 원장형이 아니라 원통형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 데이터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꺼내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보면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을 해놓으면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저장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가공된 데이터의 추가 저장도 가능은 합니다. 3번 보기에 보면 각종 업무에 발생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정보 공유 가능하실 거고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연계도,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계도 확장성이 매우 높은 것이 ERP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 3번의 답은 2번이고요. 문제 4번 넘어가 보면 ERP 구축 절차, 아직까지도 우리가 ERP 구축 절차가 정리되지 않는다. 굉장히 반성해야 돼. ERP 기본 구축 절차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4가지고 각각에 대한 절차에 대한 설명은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TFT를 결성하거나 현재 시스템 문제 파악, 경영 전략이나 비전 도출은 시작 단계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분석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문제 답 확인해 드렸고 나머지 구축, 구현이나 설계 단계에 대한 각각에 대한 특징도 정리를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5번. ERP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ERP가 구축되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관심, 당연히 경영자의 관심과 전 직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ERP 도입의 전제 조건이 업무 재설계인데 경영자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도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 직원이 참여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의지가 동반되어져야 도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왜? 시스템 구조가 조금 변경되어야 될 업무 재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2번, ERP는 투명 경영 수단에 활용이 되고 있고 실시간 경영 현황이 경영 정보가 제공이 되죠. 3번, ERP란 기업 내 모든 분산된 자원을 부서 단위 각각의 개별 업무가 아니라 통합 업무 시스템 구조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4번, 기업은 ERP를 도입함으로 해서 기업 내 경영 활동에 해당되는 인사, 판매, 재무회계, 인사, 관리 등의 활동을 각 시스템, 여기 틀렸죠. 각 시스템, 우리 ERP는 각각의 개별 시스템이 아니라 무슨 시스템이다? 통합 시스템이다. 회계, 인사, 판매, 재무 이런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 ERP의 특징이었습니다. 문제 5번의 답은 4번이고요. 문제 6번, 인적 자원 관리를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로 구분할 때 인사관리에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보기 나온 내용 중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로 나눈다. 우리가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로 구분한다고 한다면 인재 확보, 육성 개발, 적절한 보상은 인사관리에 해당하고요. 근로자에 대한 관련 정책, 노사관계나 노동 조건에 관련된 내용은 노무관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인사관리 묻었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거 인재 확보나 육성개발, 적절한 보상, 종업원의 실질적인 근로에 관계되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보기 4번 종업원의 능력개발 관리가 되고요. 1번, 2번, 3번은 인사관리보다는 노무관리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다 확인하셨으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개발 기능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는 크게 5가지 5대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본 기능, 확보, 개발, 보상, 유지 기능까지 있었고요. 각각의 어떤 영역은 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개발 기능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1번의 인사평가, 교육훈련, 경력관리는 개발 관리 기능에 들어가는데 3번에 나오는 직무관리는 개발 기능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무슨 기능에? 기본 기능에 해당하죠. 직무관리와 인적자원계획은 인적자원계획 5가지 기능 중에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기본 기능에 해당합니다. 문제 답은 3번이고요. 문제 8번. 다음 중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를 경쟁력 있게 재편하는 혁신 기법이 무엇이냐? 벤치마킹, 다운사이징, 디베스티처, 리스트럭처링 중에서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리스트럭처링. 제가 이 발음이 안 돼. 나 이 영어 너무 싫어. 리스트럭처링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벤치마킹, 다운사이징은 사실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고 반복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게 부담되진 않겠지만 디베스티처요. 거대한 기업군, 우리가 대규모 기업이라 가정할 때 조금 성과가 떨어지는 부분을 잘라내서 매각하기 위한 과정을 디베스티처라고 합니다. 문제 8번 답 확인됐죠? 4번입니다. 문제 9번. 다음 보기에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 보기 내용을 보면 개인과 조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조직 내에서 개인의 학습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 향상뿐만 아니라 현재 수행하는 직무와 미래 직무에 대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것.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개발, 인적 자원 계획, 인적 자원 활용이라는 용어가 있을 때 각각에 대한 이해는 조금 필요하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가 한글만 접근할 게 아니라 간혹 시험 문제에서는 영어만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인사 2급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인사 1급이니까 기본적인 영어도 저처럼 영어가 좀 안 되는 분들은 이걸 통으로 어떻게 배워야죠. 여러분들은 영어 좀 되신다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문제에서 묻는 거. 조직 내에서 개인의 학습 활동 그리고 개인적 향상뿐만 아니라 현재 수행하는 직무나 미래 직무에 대한 능력을 개발하는 게 우리는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했고요. HRD라는 표현을 쓰죠. 자, 먼저 인적 자원 관리 HRM이라고 하는 건 인적 자원의 확보, 개발, 보상, 유지, 이직,
통합을 여러 환경적 조건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 통제하는 관리 체계,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체계를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고요. 인적 자원 계획이라고 하는 건 향후에 우리 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해. 그 수요된 예측에 의해서 선발, 훈련, 경력 개발의 절차를 가지는 걸 인적 자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자원에 대해서 새로운 자원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자원에 대해서 근무를 전원 배치를 하거나 승진, 평가, 이동 보상,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평가에 활용하는 형태를 인적 자원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개발, 인적 자원 계획, 인적 자원 활용이라는 우리가 기본적인 인적 자원 포괄적인 개념에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10번. 직무 분석 기법을 물었습니다. 다양한 직무 분석 기법이 존재하죠. 과업 목록, 기능적 직무 분석, 직위 분석 질문지, 관리 직위 기술 질문지법 중에서 직무 분석 기법 중에서 설문지를 이용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모든 과업을 열거하고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분석을 할 것이다. 모든 과업을 열거를 하고 그에 대한 상대적 소요시간이나 빈도, 중요성, 난이도, 학습의 속도 등을 차원에서 평가하는 방법은 과업 목록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답은 1번이고요. 문제 11번. 인적 자원 확보 관리의 직접적인 내용에 적절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모집활동, 선발관리, 배치관리, 이직관리 나오는 보기 4가지 중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5대 기능 앞에 살펴본 문제와도 연결되시죠. 문제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뭐를 확보, 우리가 5대 기능의 확보라고 하는 건 채용, 선발, 그리고 인사 이동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보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4번에 이직관리. 이직관리는 유지기능, 5대 기능 중에 제일 마지막에 유지기능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이직관리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수험생들 혼돈을 많이 한다. 이직관리가 확보에 들어간다고 많이 인사이동이 나오니까 인사이동과 이직관리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죠. 자, 문제의 답은 4번이고요. 인적자원관리 5대 기능은 출제 빈도가 제가 높다라고 얘기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 12번. 전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료인 출신지, 학력,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직무 능력으로 평가해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최근 기업들이 많이 선택하는 채용 방식이죠. 보기 나오는 내용 중에 전혀 어렵지 않게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 가리고 선발하는 이걸 우리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 12번의 답은 4번이고요. 문제 13번. 선발 도구의 합리적인 조건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거? 형평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선발 도구 평가 기준은 신뢰성, 그리고 타당성, 효용성, 형평성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선발 도구 평가 자체가 안정적이냐,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가 이 평가를 다른 형태도 적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건 신뢰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측정하려는 의도, 목표를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죠. 평가 도구의 성적이, 우리가 평가 도구 통해서 입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입사 성적이, 평가 성적이 직무 성적과도 동일하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효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시험에 선발 도구 평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실제 업무 적응 점수가 낮다라고 한다면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냐라고 하는 건 형평성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물었는 건 뭘 물었다? 합리적 조건 중에서 뭐에 대한 거? 형평성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형평성은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되어야 된다. 자, 이번에 나오는 제공할 비용보다 큰 수익을 가져다 준 사람을 선별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발 도구는 안정적 일관성 있는 결과 얻어야 된다. 3번은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고 4번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타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선발대우 평가 기준은 신뢰성, 타당성, 효용성,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번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수익성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걸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근에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은 추세입니다. 나머지 4가지 평가 기준은 꼭 챙겨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13번 답 확인해 드렸고요. 14번 문제 넘어갑니다. 1970년대 직무 설계 이론으로 핵심 직무는 중요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중요 심리 상태는 개인과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종업원의 성장 요구 강도, 지식과 기능, 상황 요인에 조절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직무 설계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직무 설계 이론 중에 중요 심리 상태가 핵심 직무 자체가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심리 상태가 개인의 직무 성과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을 우리는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조직 구성원들이 맡게 되는 직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심리 상태가 직무에 대한 결과, 성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직무 특성 이론 문제답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문제 15번. 피고과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현혹 효과, 대비 효과, 시간적 오류, 논리적 오류 중에서 평가함에 있어서 피고과자의 특성을 고과자의 특성과 즉 피고과자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 기준을 평가하는 사람, 자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럼 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다 부족해 보이는 이러한 평가 오류를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묻는 거죠. 자, 문제 이걸 대비 오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고과자를 평가할 때는 정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 기준이 적절한 기준 없이 내가 기준이다. 나를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한다. 이걸 대비 오류라고 하고요. 1번에 나오는 현혹 효과는 하나의 평가 요소에서 잘한다. 호의적이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라면 나머지 평가에서도 비슷하게 간다. 그걸 현혹 효과라고 하고요. 시간적 오류라고 하는 건 최근 실적인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우리가 연말에 TV에 보면 시상식을 많이 합니다. 연기가 되건 노래가 되건 특히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 방송대상, 연예대상 이런 거 보면 상반기에 잘했던 인기 있었던 프로보다는 하반기 인기 있었던 프로나 드라마가 상을 많이 받는다. 그걸 최근 효과, 시간적 오류라고 합니다. 논리적 오류라고 하는 건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가 있을 때 하나가 우수하면 나머지도 우수할 것이라 판단하는 특정 요소 하나가 우수했을 때 다 우수할 것이다. 현혹 효과가 사실은 조금 비슷한 구조이긴 하죠. 지금 우리 문제 평가 오류 중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 적절한 기준 없이 평가자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 그걸 우리는 대비 오류라고 합니다. 문제 15번의 답은 2번이고요. 문제 16번. 새로 취임한 경영자나 하급자를 지도, 교육, 충고, 상담, 지원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은 경험이 있는 경영자. 자, 새로운 경영자나 새로운 관리자나 새로운 조직 구성원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이건 뭐라고 하냐? 우리 멘토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 어렵진 않습니다. 이번에 멘토가 답이고요. 멘토의 상대적인 멘토한테 교육을 받는 대상자를 우리는 멘티라고 얘기를 하죠. 더불어서 기업가와 경영자에 대한 설명은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16번의 답은 2번이고요. 문제 17번 갑니다. 교육훈련은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 신입자 훈련과 현직자 훈련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교육훈련에 대한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특징은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교육훈련의 분류를 신입자와 현직자로 나눌 때 신입자의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이라 부르는 입직훈련, 멘토와 멘티를 구성하게 돼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교육을 해주는 멘토 시스템은 신입자 교육훈련에 해당하고요. 그 이외에 일반 종업원, 감독자 훈련, 관리자, 경영자,
훈련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 물었는 거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 신입자 훈련과 현직자로 구분된다. 문제는 현직자 훈련에 해당되지 않는 거, 현직자 훈련이 아닌 거 물으면 당연히 어떻게 기본적인 신입자나 그 외의 교육에 들어가는데 1번의 도제훈련, 감독자, 관리자 훈련은 현직자 훈련에 해당합니다. 자, 2번의 정보훈련은 뭔지 저도 잘 몰라.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특히 도제훈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할 필요성이 있으시다. 도제훈련은 장기간 근무를 하는 거죠. 특수한 직종에 대해서 사실은 수칙을 같이 하면서 우리 오랫동안 배울 수 있는 깊이 있는 교육을 도제훈련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자, 문제 보시죠. 다음 교육훈련 평가 방법 중에서 4단계 중에서 결과평가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커크패트릭 교육훈련의 평가를 4단계로 반응, 학습, 행동, 결과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1번에 교육훈련 참가들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 만족도, 이걸 우리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 교육훈련 도중이나 끝난 후에 교육 피훈련자들이 습득한 기능이나 지식 정도, 실습 또는 시뮬레이션 통해서 측정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 주로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해서 실시하는 구체적 수치, 결과를 가지고 비용이나 편익 분석, 수치를 분석해서 수치를 활용해서 교육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 증감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바로 결과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은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훈련 결과가 훈련 참가자의 직무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냐라고 하는 건 행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이 반응, 2번이 학습, 3번의 결과, 4번의 행동인데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실 때는 3번, 4번의 순서를 바꿔서 교육평가 결과를 4단계를 순서대로 기억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18번 문제 답은 3번이고요. 다음 중 일정 근속 연수를 경관 종업원이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본적인 고용조정, 정년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중에서 미리 정년되기 전에 미리 퇴직하는 게 퇴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명예퇴직이죠. 최근에 기업들이 규모 축소 측면에서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조기 퇴사를 하면서 기업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예퇴직을 통해서 빨리 퇴직은 하지만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고용조정 1번에 나오는 2번에 정년퇴직, 4번에 정리해고는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정년의 연령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퇴사하는 게 정년퇴직이고요. 정리해고라고 하는 건 회사 규정에 대한 위반이나 불충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회사가 강제 퇴사를 시키는 걸 정리해고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3번의 답이 되는 명예퇴직이라는 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번 문제 답은 3번이고요. 문제 20번 리더십 유형의 하나로서 부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각자의 직무에 대해서 주인의식과 통제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리더십의 유형을 우리는 인파워링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인파워링 리더십은 과거에는 회자되지 않다가 최근에 많이 등장되고 얘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 20번의 답은 인파워링 리더십이고요. 21번 다음 중 자격급 임금제 장점을 물었습니다. 자격급이라고 하는 건 자격에 대한 수당이죠. 기본적인 우리가 기준 내 임금을 얘기를 할 때 연공급, 직무급, 그리고 자격급, 직계급, 성과급, 직능급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으니 각각에 대한 임금 유형에 대한 특징은 학습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근로자의 자기 발전 욕구 함량, 임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 근로 의욕이 향상된다. 적소인력 배치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자격급 임금제에 대한 장점에 해당하고요. 보기 4번에 나오는 인재 확보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이 유리하다라는 내용은 자격급이 아니라 직능급에 대한 설명이죠. 실제 시험문제 출제 빈도는 자격급보다는 직능급이 전반적인 출제 빈도는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직능급이라고 하는 건 직능을 파악하고 평가 기준이나 직능 등급의 분류가 어려울 수 있다.
직능업의 단점인 경우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경영 질서 유지나 단순 노무제의 경우에 도입이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으나 직능급에 대한 장점도 존재합니다. 인재 확보와 근로자의 능력 개발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은 있다. 각 임금 제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제 22번 가죠. 직무 수행상의 책임도 난이도가 다른 직원보다 클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을 물었습니다. 직책수당, 특수잔업, 특수근무, 기능수당 중에서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도 난이도가 다를 때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도 직책이 올라감으로 해서 발생할 수 수당을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는 직책수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보기 특수잔업수당이라고 하는 건 표준 작업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건 수의나 경비원이 받게 되는 수당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특수작업과 특수근무수당은 조금 나눌 수 있으셔야 된다. 특수근무라고 하는 건 수의나 경비원이라는 직종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특수작업이라고 하는 건 표준작업 말고 조금은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는 작업에 대한 수당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 기능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기능수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 22번의 답은 1번 직책수당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23번 문제에 갑니다. 다음 중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물었는데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건 성과급제, 그 성과급제, 기업 성과급제 한 유형이죠. 기본적인 이익분배, 주식 소유권 중에서 주식 소유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스톡옵션, 스톡옵션에 해당하는데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건 직급이나 근속 연수에 관계없이 오로지 능력이나 기업의 어떤 성과, 목표 달성의 기여도를 측정해서 그 기여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는 보상 제도를 얘기합니다. 자, 스톡옵션의 주된 용어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스톡옵션이라고 하고요.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상관이 없는 보상 제도이다. 2번이 틀렸고요. 인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자,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질 수는 있고 그 이후에 바로 처분 안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처분하면 그 차익이 꽤 크게 발생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일부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문제 23번의 답은 2번이고요. 문제 24번 카페테리아 복리후생. 우리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은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많이 선택하는 복리후생 제도 중에 하나죠. 다른 말로 하면 선택적 복리후생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과거에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이런 복리후생제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다라면 최근에는 기업이 정해놓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근로자들이 내가 원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선택하게끔 해주는 것, 그걸 우리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과거의 표준적 복리후생과 달리 근로자들의 조직 구성원들의 요구에 맞춰서 복지 항목과 수혜 기준을 다양하게 해서 근로자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걸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라고 합니다. 이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는 종업원의 욕구가 반영됨으로 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자율적 복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다. 내가 원하는 복리후생을 선택하는 장점은 있으나 복리후생 프로그램에 따라서 특정 분야의 특정 항목에 편중될 수 있다.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반면에 특정 프로그램은 선호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프로그램 관리가 어렵다. 이 복리후생 제도 중에서 카페테리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거죠. 운영 비용이 뭐 될 수 있다? 증가될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호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복리후생을 부르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개인의 욕구를 중시한다. 유연한 복지 제도이다. 저비용이다. 참여복지다. 저 3번에 나오는 저비용. 저비용이 아니라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저비용이 아니고 고비용이죠. 문제답은 3번입니다. 모든 문제가 장점이 존재한다면 반면에 단점이 반대급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만 이해되신다면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자, 25번 문제. 요건 암기가 조금 필요하신 내용인데
연말정산 시 근로자 제출 서류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물었는데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가 내는 서류가 아닌 거 보기 중에서 일단 답부터 우리 까고 가죠. 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답이죠. 가계부 지급명세서는 듣보잡 못 들어봤어요. 일단 답은 1번인데 사실 이 문제 자체보다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될 게 원천징수죠.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고 그 원천징수에서 정리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했는데 원천징수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여기는 일반 납부와 반기 납부가 있는데 일반 납부는 일반적으로 그 달에 발생한 원천징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한다. 반면에 반기 납부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6개월 단위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원천징수는 7월 1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 때문에 1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되는 게 반기 납부인데 이 원천징수한 걸 신고할 때 나타나는 서류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사실 저희 지금 문제는 앞에도 언급드렸지만 문제 자체의 답은 1번 굉장히 간단하고 쉽다. 다만 이 문제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짚고 갈 건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는 서류 소득세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에 관련된 신청서는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연말정산 이후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 원천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한 걸 기업 입장에서 제출하는 서류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이후에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은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제 답 확인시켜 드렸고 넘어갑니다. 26번 보기에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도록 법으로 강제한 거 저임금 근로자 생계를 보호하는 제도, 절위안 굉장히 절위한 제도죠. 네, 임금에 대한 최저치 기준을 잡아놓은 이걸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금액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26번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27번 갑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보험의 원리로서 도입해서 만든 사회보험. 우리가 사회보험에 크게 4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그중에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이죠. 앞에 설명드린 대로 국가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험의 원리로 일정 부분 국가가 돈을 받고 나중에 혜택을 주는 보험의 기본 개념이 기본 근간이 녹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국가가 가입자에게도 근로자에도 받지만 사용자, 기업에도 받아서 그 보험료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국민연금이라고 하고 기본으로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금액의 9%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나누어서 내죠. 4.5%씩. 더불어 국민연금은 금액에 따라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 및 전력 노조 등 산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에서 행해지는 교섭. 우리가 단체 교섭의 유형에 대해서 묻는 문제고요. 지금 문제 기본적인 산업별 노동조합과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에서 행해지는 교섭을 단체 교섭이라고 하죠. 나머지 이번에 집단 교섭, 대각선 교섭, 기업별 교섭은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단체 교섭에 대한 내용도 워낙 문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해 주실 필요성은 있으세요? 문제 29번 갑니다. 단체 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적절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근로자와 기업주 간에 혹은 노조 대표와 기업주 간에 단체 협약을 했을 때 이 단체 협약에 대한 효력은 기본적으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규범적, 그리고 채무적, 지역적, 일반적, 구성적 나눌 수 있는데 이 단체
협약의 결과가 우리 사업장, 우리 회사에 적용된다. 일반적 구성력이고 범위를 조금 넓혀서 우리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지역적 구성력이라고 하죠. 협약 당사자에 대한 의무, 지켜야 될 이행 상황이 정리된 것을 채무적 효력이라고 하고 법적인 강제 효력, 이걸 우리는 규범적 효력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문제에서 단체 협약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강행적 효력,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후속하는 강제적 효력을 우리는 규범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29번 문제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문제 30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것, 기본적인 노동쟁의 유형에 해당하고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노동쟁의 유형이 조금 다른데 사용자보다는 근로자 측의 노동쟁의 유형을 조금 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묻는 건 준법 투쟁에 대한 내용이죠. 노동관계 법령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근로자가 잔업이나 휴일 근무에 대한 거부권, 기본적인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준법 투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파업, 태업, 생산 통제, 나머지 설명 보시면 1번에 파업이라고 나오는데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을 전면적으로, 파업이라는 건 사용자가 일해줘 라고 할 때 아니 우리는 못하겠다고 기본적인 일조차, 근무조차 안 하게 되는 게 파업이죠. 완전히 일을 안 하는 거. 준법 투쟁과는 조금 다릅니다. 준법 투쟁은 규정을 지키면서, 법 규정을 지키면서 휴일이나 야간 근로 같은 걸 안 하겠다라는 거고, 파업은 전면적으로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통제하면서, 사실 좀 비슷하죠. 일은 하긴 하는데 속도를 좀 늦추게 하거나 강제적으로 부분적으로 통제를 해서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태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생산시설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생산활동을 못하게 하는 걸 생산통제라고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쟁의 행위에 해당했고요. 다음 문제 31번으로 가면 다음 중에서 근로자들의 경영 참가 중에서 자본 참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경영 참가에 보면 자본 참가, 이윤 참가, 의사결정 참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종업원 지주제나 스톡 옵션을 자본 참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캐너 플랜, 럭커 플랜을 이윤 참가, 물론 인프로세어까지 포함해서 노사협의 제도나 노사 공동결정 제도를 의사결정 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문제 자본 참가라고 하는 건 종업원 지주제도나 스톡옵션이니까 문제답은 4번이 되겠죠.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주식을 근로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 일정 기간 지났을 때 판매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붙게 됐죠. 32번 문제. 단체 협약의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의 내용이 기업의 고충 처리 기구에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근로자들이 어떤 힘들다거나 고충이 발생했는데 기업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노사일방은 외부의 전문 중재협회에 의뢰해서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고충을 무슨 제도라고 하냐라고 물었는데 기본적인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제도의 조정과 중재와 긴급 조정이 있을 때 지금 문제는 중재에 대한 설명이죠. 자, 기본적인 근로자와 회사가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외부의 전문 중재 협의에 의뢰하는 것, 이걸 우리는 중재라고 합니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협상 과정에서 조금 미리 개입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긴급 조정은 마지막 단계죠.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건데 이 긴급 조정이라고 하는 건 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32번 문제까지 보셨고 33번 문제를 봐야 되는데 저희 원래 인사 1급 이론 시험 문제가 33문제가 출제되는 게 원래 규정입니다. 시행된 과거 문제를 보면 21년도 6회, 제가 지금 풀이한 이 6회 문제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시험 문제가 32문제만 출제가 됐었고요. 시험 칠 때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32문제로 채점까지 했다. 다른 회차를 보면 전부 다 33문제가 나와 있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번 물었었어요. 왜 21년 6회가 32문제밖에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원하는 답을 얻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자, 21년 6회에 대한 학습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선행적으로 먼저 푸시고 풀이 학습을 들으셨다면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을 것이다. 맞는 문제도 중요하고 틀린
문제도 중요한데 틀린 문제들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맞췄다 하더라도 그 문제 답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보기 내용들에 대한 학습은 조금 반복적으로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실무 기출문제 2021년 6회 기출문제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7일에 시행된 문제이고요. 문제 1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 실무 문제 풀기 전에 아시죠? DB 복구되어 있으셔야 되고 21년 6회 문제 로그인된 상태로 학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 확인하라고 나와 있고요. 알맞지 않은 거, 알맞지 않은 거,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각 사업장별의 기본 정보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 등록 정보의 사업장 등록 메뉴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되어 있는 상태고요. 2021년 6회 문제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 안에 사업장 등록으로 들어가시겠고요. 사업장 등록 메뉴에서 보기 1번부터 확인하면 회사 본사의 사업장, 회사 본사의 기본적인 관할 세무서는 영등포이다.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인천 지점 물었고요. 우리 인천 지점 선택하시고 인천 지점의 이행 상황 신고 부분은 월별로 설정해서 신고하고 있다. 이행 상황 신고 부분은 월별이 아니라 제일 아래쪽 이행 상황 신고 구분은 반기 신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번 틀리셨어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회사 본사 사업장의 주업종 코드, 회사 본사의 주업종 코드는 신고 관련 사항이겠죠. 369301 제조업입니다. 4번 인천 지점의 지방세 신고지 법정동, 인천 지점 선택하시고 신고 관련 사항에서 항상 조심하실 건 지방세 신고지에 대한 행정동의 의미와 법정동의 의미가 다르다. 지금 우리 보기 4번은 법정동 물었고요. 인천광역시 부평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의 답은 크게 어렵지 않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2번이고요. 2번 문제 넘어가 보실까요? 문제 2번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 확인하고 역시 금액이 내용을 알맞은 거 이번에 맞는 걸 물었습니다. 기본이 회사 등록 정보에서 부서 등록 메뉴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고 보기 1번에 보면 2021년 11월 27일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회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겠죠. 회사 등록 정보 메뉴에서 부서 등록 메뉴 열어 주실 거고요. 부서 등록 열었을 때 조회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체 부서 중에 지금 보이시는 영업부와 연구개발부의 경우에는 영업부는 2018년 12월에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고요. 연구개발부는 2020년 12월 기준에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사실 전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좀 문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보기 1번에 보면 2021년 11월 27일 기준 이게 현 상태란 말이에요. 2021년 11월 27일 기준 모든 부서는 사용 중이다. 사실은 영업부나 연구개발부의 경우는 2021년 이전에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이걸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오히려 이 문제가 앞에 날짜가 없었다면 21년 11월 27일 예를 들어 제가 조회 기준일을 적용을 해서 2021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면 모든 부서가 사용 중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게 보기 1번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낸 문제 출제자, 제가 본 문제 출제자의 생각은 조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를 조회했을 때 21년 기준에서 봤을 때 모든 부서가 사용 중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 같고요. 내용을 봤을 때 영업부와 연구개발부는 이미 사용이 만료된 거니까 모든 부서가 아니라 2개 부서는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다 라고 해서 1번 보기는 틀린 것으로 판단하라고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기 가보면 회사 본사 사업장을 본사로 선택했을 때 조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본사로 조회했을 때 사업장에 속한 부문은 2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부문, 기획부문, 영업부문 2개가 아니라 3개죠. 2번 틀렸고요. 3번 영업부문에 속한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전체 조회를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장을 원래 없어야 되는데
전체 사업장 조회를 하셨을 때 영업부문이 3개가 나오는 이 3개의 모든 부분이 다 사용 중이다. 영업부에서 영업부 속한 중에 영업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3번도 틀렸죠. 4번 강원지점에 속한 사업장에서 강원지점을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니까 모든 부서는 21년 1월 2일부터 부서가 2개가 나오는데 교육부문과 육성부문에 교육부와 육성부가 나오는데 둘 다 1월 2일 시작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봤을 때 저는 이 문제 답이 1번하고 4번 2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1번 보기를 얘기 드린 대로 출제자 입장을 다분히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고 할 때 1번보다는 4번이 더 많이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4번으로 제가 풀이해 드리지만 1번 보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조회 조건에 따라서 달리 설명. 사실 앞에 얘기 드린 대로 1번 보기가 2021년 11월 27일이라는 이 날짜만 없다라면 저는 그렇게 속상해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날짜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한다. 네, 부서 등록에서 관련 내용 확인하셨습니다. 문제 2번, 4번으로 저희는 답 체크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다음 문제 3번 갑니다. 우리 회사의 인사급여 설정 기준을 확인을 하고 그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기본적인 환경 설정 값은 손대진 않겠다. 기초 환경 설정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관련 내용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회사 등록 정보의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은 조금 다르죠. 시스템 관리 메뉴 아래쪽에 있는 인사급여 관리 메뉴 열어주실 거고요. 인사급여 관리 안에 기초 환경 설정 안에 보시면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1번, 생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의 급여 기준 월은 당월이다. 생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 해봐야 사무직, 연구직 2개밖에 없는데 둘 다 당월입니다. 맞는 말이고 2번 입사자의 경우에 월 1회 2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준 일수 미만 시 월급여를 1할 지급한다라고 나옵니다. 20일이 초과되면 한 달 급여, 월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20일이 안 되면 일수 계산해서 일한 일수만큼 지급을 하죠. 자, 기준 일수 미만 근무 시 월급여를 1할 지급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퇴사자의 경우 급여 계산할 때 해당 월의 급여를 실제 근무 일수만큼 퇴사자는 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좋은 회사인가? 퇴사자가 하루만 일을 해도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보기처럼 일수만큼 지급을 왜 이게 월이 아니라 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 틀린 거 답은 3번이고요. 4번 상여 계산 기준에서 당해 연일 되어 있는데 상여 계산에서 보면 당해 연 1일. 상여 계산할 때는 당해 1일을 기준에서 시작해서 계산 기준을 잡는다라는 내용입니다. 3번 문제 답은 3번 확인해 드렸고요. 문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2021년 11월 주임 직급의 호봉을 아래와 같이 일괄 등록을 하려고 한다. 이게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일괄 등록을 하고 호봉 등록을 완료하시고 7호봉의 기준 합계를 물었는데 기본급, 급포수당, 연장수당까지 기본적인 급여를 일괄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정률 인상과 정액 인상을 2번을 하겠네요. 기본급과 급포수당은 정률 인상을, 연장수당은 정액 인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7호봉의 호봉 합계를 물었다. 그럼 결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사급여 관리 기초환경 설정 메뉴 안에 호봉 테이블 등록에서 호봉 등록을 일괄 등록을 하시고 정액, 정률에 대한 인상까지 시키셔야 된다.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초환경 설정 메뉴에 호봉 테이블 등록 메뉴 열어주실 거고요. 호봉 테이블 등록 메뉴에서 우리 문제에 물었는 건 주임입니다. 주임. 네. 주임에 호봉을 등록을 하실 건데 기존 급여 주시고 2021년 11월 기준에서 호봉을 새로 등록을 하겠다. 기존 호봉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등록이니까 일괄 등록 버튼에서 일괄 등록 기본급의 기본적인 초기치는 255만원, 증가치가 10만원이고요. 급포수당이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증가액이 15,000원, 연장수당이 기본금액이 5,000원, 증가액은 7,000원입니다. 적용. 지금 우리가 한 건 주임에 대한 호봉에 21년 11월 기준 기본 호봉 금액을 등록을 한 것이고 이 금액에서 인상을 시키겠다.
일괄 등록 바로 옆에 보면 일괄 인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정률과 정액 있으시죠? 먼저 정률부터 기본급의 정률 인상을 하는데 5.5% 정률 인상을 하고 급포수당은 2.5% 아래쪽 정률 적용해서 금액을 인상할 건데 인상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7호봉이 315만 원이었는데요. 정률 적용해서 인상시켰고 다시 한 번 더 일괄 인상. 이번엔 정액. 정액은 연장수당이죠. 연장수당을 4,000원 정액 인상하겠습니다. 정액 적용. 자, 연장수당 금액 커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7호봉이 47,000원이었는데요. 정액 적용 금액 커졌죠. 자, 기본적인 일괄 등록을 통해서 호봉 등록을 하고 정률 인상, 정액 인상, 인상 적용을 시켰을 때 7호봉 합계 금액이 347만 6,750원 나옵니다. 문제도 확인 가능하시나요? 정답은 3번. 문제 5번. 21년 귀속 기준 기본급의 지급 공제 항목 설정을 확인해라. 기본급에 대한 지급 공제 항목을 설정을 하고 설명으로 맞는 거, 알맞은 걸 물었습니다. 자, 문제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을 물었으니까 기초환경 설정에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인사급여관리 기초환경 설정 메뉴 안에 지급 공제 항목 등록하겠습니다. 급여 구분, 급여 선택을 하시고요. 기본급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지급 공제 구분은 지급입니다. 우리 문제당의 귀속 연도는 2021년 귀속입니다. 2021년 조회하시고 상단에 기본급 나옵니다. 1번 기본급이 비과세 지급 항목이다. 기본급은 과세균이 과세입니다. 1번 탈락. 2번 감면 적용 비대상 지급 항목이다 라고 나오는데 감면 여부가 여라고 되어 있으세요. 감면 대상이 될 때는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2번도 탈락.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 요건이 월정급여에 포함되는 월정급여의 제외 항목이라고 나와 있으시고요. 문제 3번도 탈락. 입퇴사자에 대한 기본급을 계산할 때 수습직이나 입퇴사자의 경우나 둘 다 인사급여의 환경 설정의 기준값을 사용한다라고 나옵니다.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넘어가실까요? 우리 회사에 2021년 몇 월 기속 12월 기속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은 걸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확인하라고 문제상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관련 메뉴만 열어주시면 되겠죠. 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메뉴를 찾아서 한번 가보죠. 자, 인사급여관리 기초환경 설정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나옵니다. 이 문제 귀속 연월부터 먼저 확인하실 건데 우리 문제는 2021년 12월 귀속이라고 했고요. 22년 1월 15일에 동시 다시 시작해서 급여와 상여를 동시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갑니다. 우리 문제에서 알맞은 걸 물었고요. 1번 급여와 상여를 다른 지급에 따로 분리해서 지급한다. 탈락. 분리가 아니고 뭐다? 동시다. 같이 지급을 하죠. 2번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 기준으로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다. 아래쪽에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를 기준해서 대상자를 사용자가 직접 등록을 하겠다. 2번 맞는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이 대상자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급여 등록 내역에 따른다. 우리 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등록한다라고 선택을 해뒀습니다. 2번 맞는 말이고요. 3번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내에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상여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상여 선택을 하면 사무직은 안 보이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생산직과 연구직만 보입니다. 생산직, 연구직, 사무직은 없으세요. 3번은 틀렸고요. 4번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내 입사자와 퇴사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상여 지급할 때 입사자, 퇴사자 둘 다 월이라고 나옵니다. 월. 실제 근무한 일수가 아니라 실제 근무한 일수와 상관없이 한 달 정상적인 월 급여를 그대로 다 적용을 하겠다라는 설명이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 문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넘어가 보죠. 우리 회사 전체 사업장 조건, 사업장은 전체라고 했고요. 2021년 하반기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란 교육의 어떤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교육평가를 확인해서 우수한 사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지급하게 됐답니다. 교육평가 결과가 S등급일 땐 10만 원을, A등급일 땐 7만 원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육평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교육에 대한 결과는 교육 현황이라는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하신데, 저희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인사관리 메뉴 안에 보시면 교육관리가 있었고 교육평가가 있었습니다. 교육관리와 교육평가의 내용이 집계되는 메뉴가 뭐냐면 교육현황이라는 메뉴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교육관리나 교육평가, 특히 교육평가에서도 답을 찾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현황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으시다. 아래쪽 사원별 교육 현황 탭이 있으시고 교육별 사원 현황 탭이 있는데, 사원별 말고 저희 지금 예제 문제가 교육 명칭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별 사원 현황 탭을 선택을 하시면 기본적인 교육 현황의 리스트가 다 뜹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2021년 하반기 교육이 나오시죠. 550번 코드로. 자, 예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2021년 하반기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혹시나 확인 한번. 맞겠지 뭐. 맞을 거예요. 네. 이 결과가 전체 리스트가 10명의 사원이 있으신데요. 이 10명의 사원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야 된다. 자, 수당 계산은 어떻게? 교육평가 결과가 S인 사람. 교육평가 결과가 S인 사람이 1명, 2명 있으시죠? S가 2명. 그리고 A 등급이 몇 명이, A 등급이 1명, 2명, 3명. 4명 나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A등급이 S등급이 10만원인데 2명이니까 20만원 될 거고요. A등급이 1명당 7만원인데 4명이니까 28만원. 그럼 전체적인 수당은 48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평가보다는 교육 현황이 조회하시기 훨씬 더 편하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교육평가 결과에 대한 인원수만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8번. 우리 회사는 회사 본사 사업장에 2021년 11월 기준,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유효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원에게 수당을, 특별 자격 수당을 지급하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급액을 물었습니다. 단 퇴사자는 뭘 한다? 제외한다. ITQ 정보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원에겐 2만원, ERP 정보관리사 1급 자격 있는 사람에겐 4만원. 아, 나도 이런 회사 다니고 싶다. 전 ERP 1급 자격증 있거든요. 4만원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회사는 없어. 네, 없어. 자, 기본적인 자격에 대한 취득 현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자격 현황을 등록한 건 인사기록카드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그 인사기록카드에 작성된 메뉴가 집계되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원 정보 현황이라는 메뉴죠. 자,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인사관리에 보면 인사기록카드에서 면허 자격에서 자격을 등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사원별로 등록을 한다. 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인사기록카드 내용이 집계되는 메뉴가 아래쪽에 나오는 사원 정보 현황이다. 물론 인사반려, 인사고과 혹은 근속연수나 교육 현황을 제외한 나머지만 집계가 되죠. 자, 사원 정보 현황에서 나온 리스트에서 자격 면허 조회를 할 건데, 우리 지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본사라고 했으니까 사업장의 도말 단추에서 본사만 선택을 하시고 일단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자격이 많아요. 아래쪽 자격증 명칭에서 그 자격 중에서 정보기술 ITQ 확인하겠다. ITQ에서 수당 여부가 해당인 사람만 보셔야 된다. 또 하나 더, 오른쪽 위쪽에 보면 살포시 퇴직 포함과 퇴직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퇴직 제외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퇴직 제외 눌러주시면, 자, 확인되셨나요? 포함일 때와 퇴직 포함일 때와 퇴직 제외일 때 리스트가 다릅니다. 구분해 주셔야 되시고, ITQ 정보기술 자격 1명당 2만원인데 해당이 1명, 2명, 3명, 4명, 5명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또 하나 조심하실 건 취득일 옆에 만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료일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만료일과 수당 여부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 자, 기본적인 ITQ는 5명 2만원이면 10만원이죠. 우리 훌륭한 자격증 확인해보죠. 자격증에서 ERP 정보관리사 1급 그래서 퇴직 제외되어 있으시고, 자, 인원수가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인데 중간에 보면 김소영 사원의 경우는 2020년 9월 30날 만료가 되었다. 저희 예제 문제가 2021년 11월 기준이니까 김소영 사원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 ERP 대상자 되는 사람은 해당이 하나, 둘, 셋, 넷,
5명만 해당됩니다. 구분되시나요? 따라서 ITQ 5명, 2만원, 5만원, 2만원 5명이 10만원, ERP가 4만원 5명. 20만원 앞에서 30만원의 자격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문제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9번. 인천지점 사업장의 급상여 지급액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려고 한답니다. 2021년 10월 변동상태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걸 물었는데, 자, 우리 예제를 보면, 보기에 보면, 기준연월과 비교연월을 가지고 기본의 급상여 변동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이라는 메뉴에서 답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급상여에 대한 변동상, 기준연월과 비교연월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도움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메뉴를 열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메뉴일 것이다 하고 메뉴를 열었는데, 그 메뉴에 보기 나온 조건, 기준연월, 비교연월, 사용자 부담금, 이 항목이, 이 내용이 있으셔야 된다. 만약에 메뉴가 내가 이 메뉴이라고 열었는데 기준연월, 비교연월의 메뉴에 없으시다. 그럼 메뉴를 잘못 열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 출제자는 본인 생각에 이렇게 답을 찾아라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확인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급여관리 하단 급여관리 메뉴 안에 급상여 변동 현황,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 메뉴로 갑니다. 기준연월, 비교연월 나옵니다. 문제 보시고 자료 입력하시죠. 기준연월이 2021년 10월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런 조건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은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비교연월 2020년 10월요. 자,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인천지점만 확인합니다. 자, 문제 보기 1번. 과세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 증가했고요. 2번. 기본급 지급액 역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기 3번. 전체 지급된 실지급액 나오는데 막대 오른쪽 옮겨서 제일 우측에 보시면 차인 지급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기 4번 넘어가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공제 금액이 나오시는데, 건강보험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연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보기 4번에 둘 다 증가했다. 틀렸죠. 문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시려면 기준연월, 비교연월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사업장과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선택만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실수할 내용은 그렇게 없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예제 문제 10번 넘어가 볼게요. 문제 10번 갑니다. 우리 회사에 장기형 사원을 물었고요. 인사기록 카드 기준에서 인사정보에 부양가족을 반영하고자 한다. 즉 기록카드에 작성되어 있는 가족 현황을 인사정보에 반영을 해서 부양가족 수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라는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인사정보 등록에서 확인을 하겠죠.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인사정보 등록 작업을 먼저 하고 기록카드를 한다. 그 기록카드의 내용을 인사정보 등록으로 당겨오는 과정이니까, 자, 우리 인사정보 등록 메뉴 가겠습니다. 인사관리 메뉴 안에 인사정보 등록 열어주시고요. 문제 나와 있는 장기형 사원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한번 해보죠. 급여정보 탭에 보시면 아래쪽에 부양가족의 내용이 없으시다. 여기 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서 가지고 오겠다라는 건데, 화면 상단 부양가족 반영, 그리고 인사기록카드에서 가져올 것이고요. 기준월은 2022년 1월 1일로, 21년 문제니까 21년 1월 1일로 해서 아래쪽에 장기형 사원만 선택, 확인. 데이터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실 건, 분명히 우리가 장기형 사원을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를 땡겨왔는데 인사기록카드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되면 화면에 인사정보 등록이 자동적으로 사원이 제일 위쪽 사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하시면 틀린 답을 체크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사원을 장기형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배우자는 해당으로 나오시고요. 2번 20세 이하가 2명인데 우리 문제는 1명으로 나와 있네요. 보기 2번 틀린 것 같아요. 60세 이상 2명, 장애인 1명. 문제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1번. 우리 회사에 2021년 11월 기속 급여 지급일자가 11월 25일 나오시고 장명훈 사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뭘 신청을 해? 휴직을 신청했다. 장명훈 사원의 휴직 내역을 보기와 같이 등록을 하고, 그럼 첫 번째는 휴직에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 가서 휴직 관련된 내용을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급여 계산을 할 때 이 장명훈 사원 한 명만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급 대상자, 2021년 11월 기속의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계산을 해서 과세 총액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인사정보 등록에서 휴직 등록을 하고 우리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에서 급여 계산까지 하셔야죠. 인사관리 메뉴에서 인사정보 등록에서 문제 나와 있는 장명훈 사원을 찾을 겁니다. 사원을 찾는데 사실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저도 잘 안 보여요. 어디 숨어 있나 봐. 사원 검색에서 문제 나온 대로 장명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명훈 총무부 사원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재직정보에서 휴직기간 등록을 할 겁니다. 휴직기간 도움말 단추 눌러서 휴직의 시작일이 2021년 11월 01일이고 종료일은 2021년 11월 30일이다. 복직일 따로 없으시고 휴직 사유 F2번 눌러서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이랍니다. 100번 코드. 휴직기간 지급률은 몇 프로를? 80% 지급을 할 것이고 퇴직기간은 적용함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확인.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휴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하셨다면 급여 계산하셔야죠. 좌측 급여관리 메뉴 안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가실 거고요. 2021년 몇 월 기준에서 11월 기준에서 21년 11월에 급여 계산할 건데 지급일에서 11월 25일 지급일자 하나밖에 없네요. 급여 선택해서 조회하시겠습니다. 나와 있는 전체 대상자에 대한 급여 계산을 사업장 따로 기준 없으니까 전체 대상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급여 계산 실행하겠습니다. 계산. 조금의 기다림만 가진다면 답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문제 물었는 건 과세 총액을 물었습니다. 자, 급여 총액 눌러주시면 과세 금액이 나올 건데 저는 지금 화면에 과세 금액이 5,050,750,130이 나오고요. 비과세가 1,370만 원이 나오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 금액 여기에 금액이 얼마가 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에 금액이 63750,000 자, 보기 2번처럼 63750,000 750,130 나오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보시겠어요? 손으로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몇 개를 테스트 해봤는데 저희가 기본 DB상에서 원래 저희가 시험을 친 DB는 이 비과세 금액 1,370만 원 중에서 직무발명보상금 1,300만 원이 과세로 등록이 돼서 나오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고 저희가 DB를 21년도 DB와 22년도 DB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충돌이 조금 있나 봐요. 어떤 PC는 과세 금액이 73750이야, 63750이 나오고 어떤 PC는 제가 지금 하는 PC처럼 50750이 나오는데 명확한 이유를 잘 못 찾아내가지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63750, 네, 1,300만 원이 과세로 가서 나오는 것이 맞다. 여러분들 모니터에 63750 나온다면 평소에 난 좀 착하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50750 나오시면 조금 더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DB 충돌 문제는 저도 큰명인지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이게 좀 불편해서 하나하나 DB를 복원하기 불편해서 하나를 묶는 과정에 금액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고 네. 기본적으로 저희 시험상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과세 구분을 물었습니다. 1,300만 원 올려서 63750,130 2번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그냥 50750,130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2번. 우리 회사는 2021년 11월 기속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답니다. 자, 특별급여 소득 기본급이 아니시고 지급 대상 요건으로 지급 일자를 직접 추가해서 급여 계산할 때 대상자들의 실지급 금액을 물었습니다. 자, 특별급여 지급 일자는 2021년 11월 30일이시고 동시 발행이나 대상자 선정은 직종 및 급여 형태별이다. 지급 대상은 인천지점의 사업장에 사무직
월급제와 1급, 생산직 1급제 사원들에 대해서. 그럼 결론은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에 가서 기본적인 특별급여 소득에 대한 지급일자를 등록을 대상자까지 등록을 하시고 등록한 이후에 문제상에서 물었는 기본적인 사원들별 금액이니까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까지 진행을 하셔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인사급여관리 메뉴안의 기초환경 설정, 지급일자 등록,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먼저 가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 물었는 거 기본적인 기속연월 언제 급여이시냐? 21년 11월 기속이죠. 21년 11월 기속. 그리고 기본적인 급여 말고 특별급여니까 아래쪽에 자, 2021년 11월 30일 따로 등록을 합니다. 자, F2번 분리 따로 지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직종 및 급여 형태별 선택을 할 거고요. 오른쪽 급여 구분의 특별급여 아래쪽에 사업장이 나옵니다. 대상자 선택을 하시는 거죠. 우측 상단 일괄 등록으로 가실 거고요. 일괄 등록에서 문제에서 본사 직원 먼저 물었습니다. 지점이네요. 인천 지점. 인천 지점에 사무직의 경우에 월급제와 1급제 사원들에 대해서 특별급여를 그리고 생산직은 1급제에 대해서만 적용. 그럼 대상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급여 계산하러 갑니다.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 하단 급여관리 메뉴 안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자, 기속연월이 2021년 11월이고 지급일에서 도움말 단추 눌러보시면 특별급여 나오시죠. 특별급여. 저의 조건은 그대로 들어봐서 대상자 다 나오신다라면 전체 선택하시고 급여 계산하시겠습니다. 계산이 완료되고 이제 문제 확인하실 건데 각 사원에 대한 특별급여 금액 물었습니다. 문제상에서 대상자들의 실지급액을 물었습니다. 보기 1번 정영수 사원 선택하시고 실지급액 개인정보에서 실지급액 차인지급액이죠. 487만 5,260원. 문제 1번 잘못된 금액이 나와 있고요. 옳은 거 물었으니까 1번은 탈락입니다. 2번 오진영은 435만 2,530원 잘못되어 있고요. 3번 이서경이네요. 이서경 402만 7,880원 맞죠? 3번 빙고. 4번 이민성 선택하시고 차인 지급을 확인하시면 418만 7,900원 나오는데 문제 잘못된 금액 들어가 있습니다. 12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저희 자격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세서를 활용해서 A라는 프로세서를 적용을 하고 B의 계산을 통해서 답을 확인해주는 문제가 많다. 반복적인 연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13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서 2021년 10월 기속, 2021년 10월 지급 1번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지급된 급상여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답니다. 급여관리의 급상여 이체 현황에서 보시면 되겠죠. 문제 자체에서도 21년 10월에 지급 1번에 해당하는 이체한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했으니까 이체 현황, 은행별 금액 혹은 현금 금액을 물어보는 내용이니 급여관리 메뉴 가셔서 급여관리 메뉴 아래쪽에 급상여 이체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예제 문제서 조건 실제 문제 13번에 기속연은 2021년 10월이죠. 소득 구분부터 먼저 보신다면 1번에 급상여 나와 있으시고 기속연월 2021년 문제 물었는 10월. 지급일 플러스 도말 단수 눌러서 순번이 1번 급여 확인했고요. 무급자 문제 보면 무급자는 제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코드 따로 없으신데 사업장이 인천지점이시다.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한 것만 보겠다라는 거죠. 1번 해당 지급일자의 급여 이체 대상은 총 인원은 10명이며 총 인원은 10명이고 총 이체 금액은 40109,690이다. 자, 문제 1번은 맞는 말이시죠? 2번 우리은행을 통해 급여를 받은 인원 우리은행에는 급여받은 인원 우리은행 3명이고요. 총 금액은 13066,300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체된 금액의 합은 국민은행에 이체된 금액보다 적다라고 나오는데 자 문제 나오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금액에 대한 합 신한은행이 5451,080이시고 우리은행이 13이니까 두 개의 금액을 합하시고 그리고 문제 나와 있는 국민은행 합은 18253이죠.
확인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문제 4번. 해당 시급일의 급여 이체 대상의 이름과 예금 주명이 다른 사원이 존재한답니다. 문제 확인해 보면 해당 지급에 대한 사원명과 예금 주명을 이렇게 왜 눈이 두 개니까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눈은 사원명을 보시고 오른쪽 눈은 예금 주명을 보시고 비교해서 틀린 걸 빨리 찾아야 돼. 국민은행의 최영우 사원을 보면 예금주가 최영우 맞죠? 근데 바로 위에 보면 홍진표 사원의 예금 주명은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사원명과 예금주가 다른 사원이 존재합니다. 1번, 2번, 4번은 명확하게 맞다. 옳지 않은 거. 저는 계산 안 해봤지만 답은 3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계산해서 실제 맞는지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인데 우리 회사에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자, 아래 보기 내용을 토대로 2021년 10월 귀속 길선미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고요. 계산돼서 나오는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다만 책정 임금의 시급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다 계산하라. 자, 초과 근무 수당이 1유형과 2유형이 있다. 1유형은 평일 연장과 토일 정상이시고 이 경우는 1.5를 곱해서 1.5배에 대한 시급을 주겠다라는 거고 평일 심야와 토일 연장은 2배에 대한 시급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일은 이 유형 1과 유형 2에 대한 근태 결과를 먼저 확인하셔야죠. 그리고는 책정 임금의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근태 결과는 급여관리에 나오시고요. 급여관리 근태 결과 입력 메뉴를 열어서 자, 문제에서 나오는 기속기간, 기준금액 기준기간은 2021년 10월이십니다. 2021년 10월 선택하시고 지급일, 도말 단추 눌러서 지급일 하나밖에 없네 선택하시고 자, 사업장 따로 없으니까 조회 버튼 눌러주신 상태에서 우리 문제에서 물었는 건 길선미 사원 물었습니다. 길선미 사원의 초과 업무 1유형과 2유형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1유형의 평일 연장이 10일은 중요한 거 아니죠. 7시간 15분이시고 두 번째 토일 정상이 6시간 30분 그리고 이 유형에 해당하는 평일 심야가 5시간 45분 그리고 토일 연장이 3시간 30분입니다. 자, 시간 확인하시고 메모하셨다면 이 시간에 초과 근무 수당 계산할 시급 확인하셔야 되는데 원래 시급은 인사관리 메뉴 안에 인사정보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사원 선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사원 정보 탭이 있으시다. 여기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시다. 사원 정보 탭에서 시급 확인하시면 17,361원 확인되어 있습니다. 메모하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초과 근무 수당 계산 한번 해보실 텐데 방금 여러분들이 계산하신 초과 근무 시간부터 먼저 확인해 보신다면 평일 연장과 토일 정상, 평일 연장이 7시간 15분, 토일 정상이 6시간 30분 합산해 보시면 13시간 45분이 나오시고요. 평일 심야 5시간 45분과 토일 연장의 3시간 30분 합하시면 9시간 15분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시간까지 계산하시고까지 이해되셨다면 여기에 시급을 곱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조심할 내용이 있죠. 우리가 1시간 단위를 볼 때 30분 단위 그리고 15분, 45분 단위가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의 단위가 0.5의 기준값을 가신다면 15분일 때는 0.25가 25%가 될 것이고 45분은 0.75의 기본값이 나오신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계산할 때 13시간 45분의 경우에 13시간 45분이 아니라 13.45가 아니라 45분을 환산한 13.75의 시간이 되시고 유형 2에 대해서도 9시간 15분이 아니라 9.25가 된다. 이 기준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 1에 13.75에 1.5배 시급의 계산을 위해서 1.5 곱하기 시급. 아까 시급 저희가 17,361원인가요? 적용해서 계산하셔야 되시고 그러면 유형 1은 358,070원이 유형 2는 321,178원이 나오는데 10원 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를 했으니까 10원 단위 빼고 나머지 금액만 더해
더해 주시면 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 금액은 67만 9,24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근태 결과에서 시간 입력, 시간 확인하는 거 혼돈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시간을 계산하실 때 15분, 30분, 45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조금 익혀둘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15번 문제 가죠. 우리 회사는 인천 지점 사업장 나와 있고요. 2021년 상반기, 그러면 1월부터 언제까지? 6월 해당하죠. 지급 내역 중에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해서 기간별로 집계하고자 한다. 저희 조건이 기간별입니다. 기속 연월과 지급 항목 금액을 물었습니다. 급여 관리에서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에서 기속 연월별로 수당 내역을 확인하시는 문제이시죠. 자, 급여관리 메뉴에서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갑니다. 그래서 기속 연월 문제 물었는 건 우리 문제에서 상반기 물었으니까 2021년 1월에서 시작해서 2021년 6월까지 가겠고요. 지급 구분은 급여 확인합니다. 자, 문제상의 사업장은 인천 지점 나와 있으시죠? 인천 지점만 보겠다. 자, 부서별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건 기간별입니다. 기간별로 보겠다니까. 자, 1월부터 6월까지 각 월별로 수당별, 공제별, 공제 항목별 금액이 나오는데 1번 보기. 문제에서 올바르게 작성해진 거 물었어요. 1번 보기 보면 기속 연월 몇 월 선택한 상태에서 3월의 연장 근로수당, 3월의 연장 근로수당은 2988310이다. 1번 맞는 말이고 2번 기속 연월 4월에 자격수당, 4월에 자격수당은 49만 원 나오거든요. 저희 보기에 29만 원 탈락. 3번 기속 연월 5월에 직무 발명 보상금 1,600만 원 나오는데 800만 원만 나옵니다. 탈락. 4번 기속 연월 2021년 6월에 가족수당, 6월에 가족수당이 12만 원 나오는데 저희 문제에 23만 원 나와 있네요. 탈락. 1번이 답이고 2, 3, 4번은 탈락. 네. 16번 문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해서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아래 보기 확인하고 2021년 11월 기속 지급일 매일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을 하라라고 나와 있고요. 급여 계산할 때 해당 지급일 급여 내역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걸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상자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급여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저희 그 문제에 보면 교재에 지급 대상자가 총무부와 인사부로 나오시는데 이건 수정 좀 해주셔야 돼요. 총무부와 인사부 말고 총무부와 생산부로 수정한 상태에서 DB를 생산부에 맞춰서 제가 작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시급직 중에서 총무부와 생산부 기준에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일용직 관리 메뉴에서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에서 대상자를 기본적으로 시급직 그리고 총무부와 생산부 사원만 대상으로 해서 급여 지급을 하겠다이니까 이 지급일자 등록에서 대상자 정확하게 선택 그리고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까지 가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메뉴 일용직 관리 메뉴로 가실 거고요. 일용직에서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귀속 연월이 언제이냐? 우리 문제 나온 귀속 연월이 2021년 11월 기속이시죠. 자, 지급일에서 F2번 매일 지급과 일정 기간 지급이 있는데 저희 16번 문제는 매일 지급입니다. 조회. 그래서 전체 사원 중에서 대상자 잡아낼 건데 저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서. 전체 모든 부서가 아니라 부서가 총무부와 인사부 아니고 생산부라고 했거든요. 총무부 선택하시고 생산부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급여 형태가 뭐인 사람들만 시급 선택 확인. 그러면 대상자 나타나시죠. 전체 선택하시고 추가하겠습니다. 자, 대상자 선택을 하셨다면 급여 계산하셔야 돼요. 일용직 관리 아래쪽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기속 연월이 2021년 11월. 지급일에서 매일 지급이시죠? 자, 전체 대상 뜨시면 모든 사원 체크하시고 일괄 적용을 하실 텐데 평일 8시간 근무입니다. 00800. 평일은 8시간이시고 평일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있다. 평일에 대해서만 8,000원 확인. 자, 평일 급여 계산 되셨고 일괄 적용 한 번 더 갑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4시간 근무하셨대요. 00400 토요일. 토요일은 비과세 없으시고 적용.
평일 급여 계산 그리고 토요일 급여 계산했다. 그 상태에서 1번 실제 근무일 수는 30일 중 26일이다. 우리 문제에서는 바르지 않은 거, 잘못된 걸 물었고요. 자, 기본적으로 월 지급액의 개인정보 탭을 보시면 근무일 수 나옵니다. 30일 중에서 26일. 이건 당연히 모든 사원이 동일할 것이다. 1번은 맞는 말이시고 2번 국민연금 공제하는 직원.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직원 김미연 사원을 보면 월 지급액에서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김영기 사원은 국민연금 나타나 있죠. 최시우 사원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우리 문제를 보면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직원은 김영기 사원밖에 없다. 맞는 말이고요. 3번 해당 지급의 지급일자에 실제 지급된 총 금액. 개인 지급액은 월 지급액에서 보지만 총 금액은 급여 총액에서 보겠죠. 차인 지급액, 실 지급액은 1,747만 2,140원, 1747이 140입니다. 빙고. 4번 모든 사원들은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는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원은 없다라고 나오는데 월 지급액 옆에 있는 개인정보 탭을 눌러보시면 급여 이체 방법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김미연 사원의 경우는 이체은행 없이 뭐로 받겠다? 현금으로 받겠다. 김형기도 현금, 최시우도 현금. 모든 사원이 전부 다 이체하지 않고 은행 안 쓰고 현금으로 받는데 우리 문제를 보면 모든 사원들은 급여 계좌 이체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답은 4번이에요. 17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기속 일용직 급여 작업 전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박민희 사원의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을 해라. 박민희 사원의 사원 정보를 생산직 비과세 적용을 함으로 바꾸시고 국민건강 고용보험 여부도 여로 바꾸시고 일용직 급여 계산하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일용직 사원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시고 대상자들의 실지급액인데 총계인데 이 경우에는 조심하실 게 박민희 사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11월 기속 해당 일용직 모든 대상자들을 다 계산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실 일은 어떻게? 일용직 사원 등록에 가셔서 박민희 사원의 정보부터 수정을 하시고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에서 급여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용직 관리 메뉴에서 일용직 사원 등록 가실 거고요. 여기서 박민희 사원 제일 밑에 나오네요. 반갑네. 빨리 나와서. 자, 생산직 비과세 적용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안함으로 나오는데 얘를 뭐로 바꾸겠다. 함으로 바꾸겠다. 고용보험 하겠다. 국민연금도 여, 건강보험도 여. 생산직 비과세 적용을 하시고 여 만들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급여 계산하러 갑니다.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죠. 일용직 사원 등록의 내역에 대한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열어주실 거고 저희 귀속연월 2021년 11월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전에 풀었는 16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열려져 있는 거고 매일 지급에 대한 지금 우리는 일괄 지급으로 갑니다. 문제상에서 일정 기간 지급 2번 순번이 2 선택하시고 조회 그러면 대상자가 뜰 거고요. 전체 대상 선택하시고 일괄 적용. 문제 나와 있는 평일 9시간 근무했다. 00부00 평일 체크. 주말 없으시고 비과세도 없으니까 그 상태 그대로 적용. 자, 저희 박민희 사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확인했다. 그러면 월 지급액에 박민희 사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다 나와 있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자, 이 상태에서 문제 물었는 거. 문제 마지막에 뭘 물었냐면 전체 대상자들에 대한 실지급액 총 합계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전체 합계니까 대상자 9명에 대한 급여 총액의 차인 지급액 40847 870 40847 870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까지 답 확인해 드렸고 18번 한번 가볼까요? 인사 1급 인천 지점에서 자, 지점 이름, 사업장 이름 나와 있고요. 2021년 3분기 지급 공제 총액이 각각 얼마인가? 사용자 부담금은 뭐를 해서 포함을 해서 이런 조회 조건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된다. 자, 기본적인 급여에 대한 현황을 물었다. 연간 급여 현황 메뉴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관리 메뉴 안에 연간급여 현황 메뉴 열어주시고요. 자, 조회 기간이 나오는데 우리 문제는 2021년 3분기죠. 2021년 3분기라고 한다면 7월부터 9월까지 있습니다. 2021년 9월.
자, 분류기준에 지급 공제되어 있으시고요. 다른 조건은 없으니까 사용자 부담금만 문제상에서 포함이 아니라 우리 문제에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네요. 포함해서 조회하면 데이터 조회되실 건데, 자, 지급 총액과 공제 총액을 물었습니다. 인천 지점이죠.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 한 번 더 선택할게요. 자, 상단에 사업장에서 조회 조건 분류 코드 눌러서 인천 지점 다시 조회합니다. 그러면 조회된 결과 지급 총액은 어떻게 141167810이 될 거고요. 문제상에서 공제 총액은 1156590이 됩니다. 18번 문제 답은 2번이신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어떤 입력을 하거나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회 문제이신데, 가장 중요한 건 조회 조건.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조회 조건은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하신다. 18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기준 설정을 확인을 하고 그 내역으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잘못된 걸 물었습니다. 퇴직 기준 설정을 물었으니까 퇴직 정상 관리 안에 퇴직 기준 설정 메뉴에서 답을 찾으셔야겠죠. 자,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인사급여 관리 메뉴 안에 퇴직 정상 관리, 퇴직 기준 설정 메뉴 열겠습니다. 자, 보기 1번에 보면 평균 임금의 기간을 산정을 할 때 근속 일수에 퇴사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평균 임금 계산할 때 퇴사일 포함 여부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잘못된 거 물었으니까 1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고, 2번 직무 발명 보상금이 대상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지급 항목 설정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안 열리죠. 우측에 있는 마감 취소 버튼 한번 눌러줍니다. 자, 마감 취소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지급 항목 설정해 보시면 직무 발명 보상금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맞는 말이고요. 보기 3번. 퇴직금 계산할 때 누진 적용 버튼 눌러보시면 누진 적용은 근속 누진 적용은 내용이 없으시고 임원 누진 적용만 적용을 하고 유형은 기간이고 적용 방식은 가산일수입니다. 3번 맞는 말입니다. 4번 퇴직금 계산식은 일할로 설정되어 있다. 퇴직금 계산해보면 평균임금 곱하기 30 다시 곱하기 근무일수를 365로 나누니까 일할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아니지만 퇴직금은 일할로 계산을 한다. 4번 맞는 말이죠. 19번 문제 답 확인되시죠? 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20번. 2021년 10월 21일 회사 본사 사업장에 속해져 있는 최명수 사원이 개인 사유로 중도 정산을 신청했다. 보기 내용에 따라 퇴직 기준과 대상자를 직접 반영해서 퇴직 정산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내역을 물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등록 기준에 따른다. 저희 지금 문제는 프로세스를 2번을 돌리셔야죠. 일단 퇴직 기준 설정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퇴직 기준 설정에서 평균임금 계산할 때 일평균임금 적용을 지급 항목은 기본급 연장근로 근속수당 채우시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퇴직금 계산 작업을 퇴직금 산정 메뉴에서 퇴직금 계산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내역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보기상의 답을 찾아주셔야 되는, 자, 가볼게요. 출발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 퇴직 정상관리에서 퇴직 기준 설정부터 먼저 갑니다. 자, 퇴직 기준 설정에서 평균임금 계산식은 일평균임금을 적용을 한다. 평균 계산식 우측 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설정 눌러주시고요. 평균임금 계산식은 일평균임금 체크, 퇴직금은 1할로 갑니다. 확인. 자, 두 번째, 지급 항목 설정이시죠? 지급 항목 설정. 앞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급 항목 설정이 열리지 않는다면 마감 취소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지급 항목 설정에서 지급 항목은 기본급 선택되어 있으시고 연장근로 선택되어 있고 근속수당 되어 있죠? 따로 수정할 거 없으세요? 확인. 자까지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러 갑니다. 퇴직 정상관리 메뉴 안에 퇴직금 산정 열어줄 거고요. 귀속 연월이 언제냐? 2021년 10월입니다. 귀속 연도도 2021년이고요. 지급 일자는 그대로 주시고, 자, 내려가셔서 사업장이 어디시냐? 회사 본사입니다. 정산 구분 중도 정산이시고, 자, 엔터를 한번 쳐주셔야 대상자 선택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대상자 선택이 보이지 않고요. 위 항목 선택하신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조건에 해당하는 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좀 섭섭한 멘트를 한번 읽어주셔야 확인, 대상자 선정 버튼이 열립니다. 대상자 선정. 자, 귀속연으로 갑니다. 2021년 10월이고요. 재직 기준이 2021년 10월 1일에서 2021년 10월 31일. 지급일자, 퇴직일자, 지급일자가 2021년 10월 25일이고요. 퇴직일자는 2021년 10월 25일. 신청일자도 2021년 10월 25일. 뭐가 임명할 게 많아. 사원코드 도움말 단추 눌러서 사원 최명수 사원입니다. 최명수 선택 확인. 면 최명수 사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되었고요. 기본적인 산정기간은 10년 1개월 25일이시다. 자, 우리 문제 보면 보기 1번. 중도 전상시의 근속기간은 3708, 3708일이다. 3708일 맞습니다.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건 모르니까 적어도 1번은 답이 아니시고 2번. 퇴직금 계산할 때 산정된 급여 내역 상단에 급여 정보에서 퇴직금 계산하실 거고요. 중간 지급에서도 보이실 건데 바로 한번 해보죠. 급여 정보에서 퇴직금 계산, 급여 상여 퇴직금에서 확인 해주시면 급여 기간이 나옵니다. 21년 7월에서부터 21년 10월까지입니다. 보기 2번. 급여 내역은 21년 7월에서 21년 10월 25일까지 기간이다. 퇴직금 금액이 퇴직금 정산 내역 탭에서 5,232만 2,410원. 좀 부럽다. 네. 퇴직소득세가 142만 1,000.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퇴직금 정산, 중간 정산 앞으로는 이 정도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4번 갑니다. 최명수 사원의 퇴직금 계산할 때 산정된 급여의 합계가 1,400만 원 나오시는데 급여 지급 내역에 보면 1,473만 2천원은 기본급의 합계이시다. 우리 문제 나오는 급여 전체 합계 금액은 1,579만 5,160원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물었다면 4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풀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 20번까지 확인해 드렸고 2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회사는 퇴직 추계총액 기준으로 40%만큼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을 했을 때 회사에서 설정할 수 있는 충당부채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결론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시고 이 추계액의 몇 퍼센트를요? 40%를 계산하셔야 되는 건데 퇴직금 추계액 계산을 먼저 해서 40% 적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퇴직 정상관리 메뉴에서 퇴직금 추계액 메뉴에서 계산을 하실 건데 넘어가 보시면 퇴직 정상관리의 퇴직금 추계액 갑니다. 추계액 코드는 먼저 선택하실 수 없으시고 오른쪽 위에 추계액 코드.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1년 코드명 넣으실 거고요. 엔터. 이름 입력합니다. 2021년 10월 퇴직금 추계액. 자, 기준 연월은 2021년 10월이고요. 자, 추계액 대상자, 개성 유형에 대한 대상자 선택할 건데 대상자는 회사 본사 그리고 인천지점, 본사 인천지점에 대한 사원에 대해서 본사와 인천지점에 대한 사원만 확인. 자, 추계액 코드 선택하겠습니다. 도말 단추에서 2021. 자동 계산되시죠? 화면 제일 우측 아래쪽에 보시면 퇴직금 추계액이 나오신다. 이 금액에 대해서 앞쪽에 좀 줄여볼까요? 네, 칸이 안 보이신다. 네. 그래도 안 보이네요? 어떡하지? 네, 나왔다. 12075288860이라는 금액이 나오시고 이 금액의 몇 퍼센트? 우리 문제에 보면 40%라고 했나요? 이 금액의 40% 계산해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계산하셔서 답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40% 같으면 대충 뭐 1번이 아닌 2번 답인 것 같은 계산 안 해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눈치껏. IQ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JQ가 조금 좋아가지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시죠. 자, 22번 문제 갑니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직접 확인해라. 인사급여 환경 설정 확인하고 변경을 하고 우리 회사
본사 사업장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추가하시라 했을 때 인원수와 총 지급액이 얼마인가라고 물었고요. 신고 구분은 정기이고 소득 처분 여부는 비해당으로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관련 조건 확인해서 수정을 하시고 원천세 신고 유형과 이행 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이죠. 그리고 원천이행 상황 신고서를 추가해 주시는 예제 문제이신데,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부터 가겠습니다. 인사급여 관리 메뉴 안에 기초 환경 설정, 인사급여 환경 설정 에서 아래쪽에 나오는 조건이신데 원천세 신고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본점 일괄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뭐로 바꾸시라? 사업장별 신고로 바꿔라. 그리고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은 귀속 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속 지급 연월로 수정을 합니다. 자, 수정 완료하셨다면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하실 텐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아래쪽 세무관리 메뉴 안에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열어주시고, 우리 문제 나와 있는 기본 제출 연도부터 먼저 확인하실 건데, 제출 연도는 문제상에서 나오는 연도 확인합니다. 제출 연도 2021년. 신고 사업장은 F2번 눌러서 우리 문제 나오시는 특정 사업장, 회사 본사이시죠? 본사. 그리고 신고서 추가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신고부는 정기시고 귀속연월은 2021년 10월. 지급연월 2021년 11월이죠? 소득처분 여부는 비해당돼 있으시고 제출일자 21년 12월 12일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 생성합니다. 예, 확인. 저널 미완급세 있을 경우 반드시 저널 선택에 찍게 해라. 그렇게 하죠. 확인. 자, 그리고 일반 데이터 반영은 매월 징수분 전체 선택되어 있으시고 연말정산 소득세, 농특세 반영은 미적용입니다. 적용. 자, 전체 열렸을 때 원천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대상자 물었는데요. 자, 문제상에서 근로소득 구분에 대한 인원수와 총 지급액이죠. 자, 우리 문제를 보면, 화면을 보면, 원천이행 상황 신고서에 근로소득에 대한 인원도 있으시고, 기타 소득도 인원이 있습니다. 총 인원은 13명이고, 총 지급액은 4,788만 2,640원 이지만,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문제상에서 근로소득 구분에 대한을 물었으니까, 근로소득 대상자만 확인합니다. 인원수는 몇 명? 9명이시고, 금액은 44872-640. 답은 몇 번이?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3번 문제 보실까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 우리 회사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 신고서를 생성을 했을 때 기타 소득, 이게 기본적인 분류 조건이시고 소득자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단, 신고서 생성 기준은 단일 사업장 기준이다라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에서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대한 집계 방식을 변경을 하시고 그 이후에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명세 신고서를 생성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하실 일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항목을 수정을 하셔야 되시고 세무관리 메뉴 안에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명세 납부서를 생성하시는 프로세서대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 가보시죠. 자, 먼저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먼저 하실 내용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입니다. 기초환경 설정 메뉴 안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열어서 먼저 확인하실 건 지방소득세 주민세 집계 방식인데 저희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집계 방식을 귀속, 지급, 연월로 수정을 하시고요. 수정이 되셨다면 메뉴 아래쪽 세무관리의 두 번째 메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 납부서로 갑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신고서 생성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신고서 생성 기준은 단일 사업장이시고 매월 반기 구분은 매월 신고라고 되어 있죠. 사업장은 전체. 다음 기속연월 갈까요? 기속연월이 2021년 10월입니다. 지급연월 역시 2021년 11월. 11월이시고 제출일자는 2021년 12월 10일. 급여 지급일자는 2021년 11월 10일입니다. 신고서 생성.
자, 신고서 생성을 했는데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 이유는 제출 일자가 달라서 저희 제출일자 한 번 더 입력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2021년 12월 10일로 조회하시면 신고서 생성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우측 탭에 현황도 참고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 물었는 건 그 기타 소득자별 금액을 물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신고서 생성된 거 확인되셨다면 제출일자 바로 오른쪽에 신고서 조회라는 메뉴 있습니다. 열어줄까요? 신고서 조회 누르시면 납부서나 영수필 통지서 인원과 총금액 보이시고 근로소득 19명에 기타소득 4명인데 우리 문제가 지금 기타소득이죠. 이 4사람에 대한 소득자별 과세표준과 문제에서 산출세액을 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오른쪽에 징수 및 조정명세서 탭에 있습니다. 어라? 안 나오죠? 안 나온 이유 우리 우측 상단에 보면 제출일자, 급여일자, 납입처는 나와 있고요. 소득 구분이 자동으로 이자소득이 나옵니다. 얘를 우리가 뭐로 바꿔? 기타소득이 조건이니까 기타소득에서 보시면 1번 문정희님은 과세표준 11만 7,450원, 산출세액 11,740원 맞고요. 2번 이영남은 17만 4,600원에 17,460원입니다. 3번 인정 11만 3,400원인데 잘못 나와 있죠? 소득세도 잘못되어 있고요. 정용주 10만 8,000원에 1,800원.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문제 넘어가 보시죠.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21년 10월 기속 21년 10월 기속에 전표를 뭐 하시고 전표 생성을 하고 전표 처리 결과 계정 과목별 금액을 물었습니다. 자, 보기 나온 대로 전표 생성을 직접 하고 보기 나오는 4가지 계정 과목에 대한 금액까지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기본적인 우리가 인사급여에서 급여 자료에 대해서 전표 생성은 전표 관리 메뉴가 따로 있으시고 전표 집계 및 생성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는 전표 관리에서 급여 자료가 전표 처리가 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회계 연결 계정 과목 등록은 당연히 먼저 선행되어 있으셔야 된다. 자, 메뉴 찾아가실 겁니다. 전표 관리 메뉴 열어주실 거고요. 전표 관리 메뉴 안에 전표 집계 및 생성 열겠습니다. 지급 유형에 보시면 상용직 급여와 퇴직금이 나오는데 저희는 상용직 급여 선택하실 거고 자, 문제상에 기속연월 나옵니다. 기속연월이 언제냐? 저희 2021년 10월 기속이시죠? 2021년 10월 회계 단위는 본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표 집계를 할 거고요. 본사 기준 그리고 결의일자는 2021년 10월 25일입니다. 작성자는 장민환이시고 엔터 치시면 집계 내역이 뜹니다. 안 나오다 위에 집계 내역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 우리는 회사 본사와 인천 지점에 대해서 집계를 급여 자료를 집계를 해서 전표 처리를 할 겁니다. 확인 해주시면 항목별 금액 나오시고요. 사실은 전표 생성을 하시면 전표 처리가 되시고 전표 내역까지 확인이 되실 텐데 바로 보셔도 자 1번에 보면 직원급여가 8,400인데 1번 문제도 8,9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리후생은 130만 원 정확하게 맞고요. 당좌 예금 7906930 미지급 세금 6381650 맞으시죠? 24번 문제 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5번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25번. 자, 21년도 우리 회사 본사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취득 관리를 진행했다. 안종남 사원의 세부 신고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잘못된 걸 물었습니다. 특이한 내용은 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메뉴의 경우는 사회보험 관리 메뉴 안에 사회보험 취득 관리에서 답을 찾아주셔야죠. 메뉴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인사급여관리 메뉴 아래쪽 사회보험관리 메뉴 찾으시고요. 사회보험관리 메뉴 안에 사회보험 취득관리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물었는 건 신고 연도부터 먼저 나오는데 2021년으로 나옵니다. 자, 사업장이 어디시냐? 회사 본사이시죠? 회사 본사. 안종남 사원 나와 있고요. 문제 보기 1번. 모든 신고 구분을 적용해서 자, 모든 신고 구분 전체 다 적용해서 계산을 했다. 사회보험 취득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1번 보기 동그라미 2번. 해당 사원은 국민연금 취득원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해당 사원은 국민연금 선택해 보시면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를 미희망으로 취득월은 납부하지 않겠다라고 선택이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 자격 적용 요건은 당연취득, 자격취득 부호, 당연취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월은 254만 1,000원인데
고용보험의 경우는 200만 원이네요. 자, 운임부 포기 4번에 보면 국민연금의 소득월과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월의 신고금액이 동일하다라고 나오는데 어딜 누가 봐서 고용보험 200인데 국민연금 254만 1,000원이니까 금액이 서로 다르다. 자, 문제 2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출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사 1급, ERP 전문 인사 1급의 실무 문제를 보다 보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회차별로 비슷하거나 유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회분, 한 4, 5회분 정도만 반복으로 풀어보시면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체크하셔서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드리면서 이번 시간 2021년 6회 인사정보관리사 1급 문제 실무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